건강 365 오늘의 주치 유지홍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골다공증과 뼈 건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 보통 뼈 하면은 정형외과를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분비 대사내과시잖아요. 내분비 대사내과에서는 주로 어떤 질병을 다루나요? 내분비 대사내과는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이제 다양한 호르몬들과 관련돼 있는 질환들을 다룹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인슐린 호르몬과 연관된 당뇨병, 그리고 이제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 질환 등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시기에 이제 뼈와 호르몬이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네. 골다공증 역시 이제 내분비 대사내과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 뼈 건강에 중요한 이제 칼슘 수치가 이제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고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뼈가 약해지는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이 아닐까. 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일단 골다공증이란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골량의 감소와 미세 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몸은 이제 20대 중반부터 이제 30대 초반까지 골량이 최대가 되고 이후에는 이제 골 소실이 지속되게 됩니다. 최대 골량이 형성되기 전에는 이제 골 형성이 골 소실을 능가하는 시기로 특히 이제 사춘기 전후에 골량 증가가 가장 왕성하게 됩니다. 30세에서 이제 50세까지는 대체로 골량이 유지되지만 이후에 이제 낡은 뼈를 제거하는 골 소실과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골 형성의 평형이 무너지게 되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서는 폐경 후에 급격한 골 소실이 관찰됩니다. 네, 방금 제일 마지막 문장이요. 여성들의 경우에 폐경 후에 급격히 골소실이 관찰된다. 급격하게 뼈가 약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여성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제 폐경기 여성에서 골 소실을 일으키는 파골세포 활동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돼서 골 소실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또한 이제 뼈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수명은 감소하는 반면 파골세포의 수명과 활동은 증가하게 돼서 이 폐경 후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이제 골다공증이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골조처럼 우리 몸에도 몸을 지탱하는 뼈가 있기에 근육과 살이 자리 잡고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뼈의 양이 감소하고 뼈 강도가 약해져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최근 발표된 골다공증 질환 건강보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환자 114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대다수가 여성일 만큼 폐경 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려우니 아프려니 방치하다가는 고관절, 척추 골절로 이어져 심각하면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데요. 내버려두면 골병 드는 골다공증 다스리는 법을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유지용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사실 출산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들 뼈마디가 다 쑤신다, 골병이 든 것 같다 이렇게 표현들 하시잖아요. 저도 찬바람 불면 한 번씩 아프거든요. 이게 여성들에게서 골다공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발병 현황은 어떤가요? 네, 2019년도 대한골대사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에서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한 22.4%, 네.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은 47.9%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남녀로 구별했을 때 골다공증 유병률은 50세 이상 여성에서는 37.3%, 남성은 7.5%로 여성에서 한 5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진짜 훨씬 높네요. 네, 또 나이에 따른 골다공증 유병률은 여성의 경우 50대에서는 15.4%, 60대에서는 36.6%,
70대 이상에서는 68.5%나 돼서 이 나이가 증가할 때마다 골다공증이 한 2배씩 증가하게 됩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남녀 비율로 봤을 때는 네. 여성이 골다공증에 이제 걸릴 확률이 더 높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저는 원인을 찾았어요. 뭔데요? 노화네요. 나이 먹는 그죠? 거. 나이 먹는 거 이거는 진짜 뭐 어쩔 수 없는데 아니 그러면 이 골다공증에 있어서 뭐 노화 말고 혹시 또 다른 원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뼈가 그렇게 저는 갑자기 약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허. 네, 일반적으로 이제 폐경 후 골다공증과 노화로 인한 노인 골다공증을 1차 골다공증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제 골량 형성에 지장을 주거나 골량 감소를 유발하는 질환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은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2차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원인은 이제 당뇨병,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질환 등과 같은 이 다양한 내분비 질환이 있겠고요. 또 영양 흡수에 문제가 있는 위장관 질환,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뭐 항암제, 면역 억제제 같은 약물 등을 복용해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뼈가 약해지면은 진짜 일상생활할 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뼈가 삶과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막상 국내에서 보면요. 뭐 암, 뭐 심내혈관 질환, 당뇨 이런 질환들에 비해서 이 뼈가 약한 거는 그렇게 막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가 별로 안 이슈도 되는 안 되는 거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심각하게들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가요? 네,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저희 나라 상황에서 이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골다공증과 이제 골다공증 골절 치료 비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서구에서는 의료비 등 여러 면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골다공증의 중요성이 좀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보건 정책에 있어서 뭐 골다공증, 그다음에 골다공증 골절 등의 고령에서 질병 부담이 심각한 질환들을 우선 관리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경각심을 좀 일으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뼈가 약하다는 건 잘 부러질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골다공증을 많이 갖고 계신데 뼈가 부러지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이 많이 악화되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50세 이상의 이제 골다공증 골절 발생 건수가 200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제 고관절, 그다음에 척추 골절의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이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골절 후 1년의 치명률이 한 15.6%, 아우. 그다음에 척추 골절은 한 5.4%가 돼서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뭐 통증, 그다음에 뭐 기형, 그다음에 보행 장애 등을 일으키기 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는 이제 폐색전증, 그다음에 욕창, 그다음에 폐렴 등 같은 감염, 그다음에 기저질환의 악화 등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합니다. 특히 이제 한 번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서는 추가 골절이나 이제 새로운 골절이 발생률이 더욱더 높아지므로 이 골다공증 관리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생기는 거야. 병원 안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많죠. 진짜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특히 어르신들. 예, 자녀분들이 좀 잘 보살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병원에 가면 그 골다공증 진단을 받을 때는 검사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네,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골밀도를 우선 측정하게 됩니다. 골밀도 측정의 이제 표준 검사는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측정법이라는 검사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모든 뼈를 다 측정하진 않고요. 골다공증 골절이 흔히 발생하는 허리뼈와 대퇴골 부위를 측정하게 되고 이때 이제 두 부위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골밀도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골다공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허리뼈와 대퇴골의 골밀도 측정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목에 있는 요골 부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질문할게요, 철원 씨. 혹시 네네. 식사 제때 잘 챙겨 드세요?
좀 사주세요. 왜냐하면 제때 잘 저는 못 챙겨 먹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뭐 스스로 잘 챙겨 드시기 바라고요. 아니, 이렇게 철원 씨나 저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식생활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고 또 항상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햇볕도 제대로 잘 보지 못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젊다고 해서 뼈도 건강하다 이렇게 직결시킬 수는 없는 그러네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냥 궁금한 사람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지. 그 적기가 언제인지 좀 궁금하고 이제 저희처럼 20, 30대인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면 이게 그 건강보험 이런 것 좀 적용이 가능한가 중요한 이런 거 문제예요.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이제 54세 그리고 이제 66세의 폐경 여성에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의 이제 골밀도 검사 인정 기준은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에서 네. 급여 검사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 연령 이하에서는 골절이나 뭐 골절의 위험 요소가 있거나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뭐 질환, 또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폐경 후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그 밖에 골다공증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나 골다공증 골절 등이 있을 때 검사를 해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는 보통 추적 검사는 1년 간격으로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보통 또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면 골밀도 검사를 꼭 받게 되잖아요. 어떤 통 속에 들어가서 잠깐만 누워 있다가 나오는데 그럼 결과지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항상 볼 때마다 이 숫자가 뭐지, T는 맞아요. 뭐지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 골밀도 결과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T값이라는 수치입니다. 네. 예, 마이너스 2.5 이하일 경우 골다공증, 그다음에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0 사이를 골감소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 T값은 본인의 골밀도 측정값을 이제 젊은 연령층의 수치와 비교해서 나타내는 게 되는데요. 골절에 대한 이제 절대 위험도를 나타내기 위해 골량이 가장 높은 젊은 연령층의 골밀도와 비교해서 수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하지만 폐경 전 여성이나 50세 미만 남성의 경우에는 T값이 아니라 네. Z값이라는 수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는 Z값이 마이너스 2.0 이하이면 골밀도가 연령 기대치 이하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0으로 가까울수록 뼈가 튼튼하다는 건가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그럼 플러스면은 더 좋은 거예요? 플러스가 있을 수가 없군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좀 있긴 해요. 아니, 왜냐하면 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죠? 예,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생각하셔도 약간 좀 황당한 질문은 아니요, 같긴 이런 하지만 궁금한 거는 네. 질문을 자꾸 해야 맞아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시고 쉽게 네. 설명해 주시죠. 맞아요. 근데 예은 씨 같은 사람이 흔치는 않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네, 들긴 해요. 특별한 사람.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골밀도 검사할 때 예전에 그 병원에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오. 뭐 혈액 검사를 한다길래 아. 사실 저는 좀 잘 몰라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무슨 피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할까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할 때 이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제 혈액 검사로는 보통 이제 칼슘 수치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치료 전에 이에 대한 원인과 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치 역시 같이 측정을 해서 낮은 경우에는 보충을 해줍니다. 그 밖에 뭐 콩팥 기능, 그다음에 간 기능 등을 확인해서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할 때 금기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또한 이제 혈액 검사로 골 표지자라는 수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는 골 형성과 골 소실의 정도를 반영해주는 수치로 골다공증 치료 효과 판정에 있어서 의료진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요즘 또 워낙 각종 영양제 몸에 좋은 거 다 챙겨 먹잖아요. 혹시 칼슘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한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전 아직 안 먹고 있거든요. 칼슘은.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하루 칼슘 섭취는 500mg 미만에 있습니다. 네. 아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칼슘 함유가 풍부한 식품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우유, 뭐 유제품, 그리고 뭐 뱅어포, 잔멸치,
그다음에 미꾸라지, 뭐 두부 등이 있습니다. 네. 이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골량 유지를 위해 하루 최소 668mg 이상의 칼슘 섭취가 필요하다고 했고, 저희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이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하루 800에서 1000mg의 칼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음식 섭취를 통한 칼슘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 칼슘 보충제를 추가로 함께 복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칼슘과 함께 우리가 비타민 D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그래야 뼈가 튼튼하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칼마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렇게 챙겨들 드시더라고요. 근데 비타민 D가 뼈 건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을 흡수, 또 골격 형성 및 유지 같은 곳에 필수적인 호르몬이고, 이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뭐 근력, 신경 근육 기능 조절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보통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서 생성되거나 네. 음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지만, 이 햇빛 노출이 적을 경우 음식 섭취만으로는 다량의 비타민 D가 함유된 식품이 흔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로 대구 간유, 뭐 등푸른 생선, 그다음에 계란, 버섯 등으로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음식이 좀 제한적입니다. 네. 현재 혈액 검사상 이제 비타민 D 수치가 3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타민 D 역시 불충분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하루에 800 IU 이상의 비타민 D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간유는 테이블 스푼 하나에 한 1360 IU, 그다음에 연어나 고등어는 100g에 한 350 IU의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유라는 게 아이유. 너무 그 아이유는 삼단고음 아이유 당연히 아니죠? 아닌 거, 아닌 것 같고 교수님, 네, 그죠? 삼단고음 웃으셔도 이건 아닌 돼요. 것 같은데, 웃으셔도 돼요. 이게 제가 처음 들어보는 사실, 네, 이걸 뭐 기호라고 해야 되나요? 수치죠. 네, 네. 비타민 D를 예. 측정하는 단위로 음. 영어로 IU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담당 PD님께서도 저에게 이제 비타민 D 요거 주셨거든요. 오. 네, 방송하기 전에. 부족해 네. 보이나 봐요. 많이 부족한데 이게 수량도 좀 부족해요. 하나만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주변에 보면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먹는 것보다 네. 훨씬 편하니까. 네. 저도 얼마 전부터 석 달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맞으라고 해서 맞고 있거든요. 네, 주사제인 비경구 간헐적 고용량 비타민 D는 보통 비타민 D 흡수 장애가 있거나 경구 투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주로 투여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D 수치가 50 이상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투여가 권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영양제도 참 좋지만 또 건강관리는 역시 식단, 먹는 음식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뼈 건강을 위해서 뭐 식단에서 좀 조심할 것들이 있다면 한번 딱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짠 음식은 콩팥에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나라 폐경후 여성에서도 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사람에서 대퇴골 골밀도가 낮았고, 네. 또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과도한 인 섭취 역시 칼슘 대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 함량이 높은 콜라 등 탄산 음료를 줄이는 것이 골다공증에 좋습니다. 또한 이제 과도한 음주는 골 형성을 억제하고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하루 2잔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또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억제하고 골절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는 하루 1~2잔 이하로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추가로 시금치나 땅콩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우유랑 같이 섭취하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전 그 어르신들은 네. 우리 뭐 손주들이 집에 이제 놀러 가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 뼈를 푹 우려가지고 아. 왜 사골이나 도가니탕 네. 많이 만들어서 줬거든요. 저도 맞아요. 그 기억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이 교수님 실제로 그 뼈 건강에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많이 먹었는데. 네, 뼈가 안 좋다고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뼈를 고아서 만든 사골국이나 도가니탕이 뼈에 좋다고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음식에 칼슘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지만 인이라는 성분도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과량의 인 섭취는 칼슘 흡수를 오히려 억제해 칼슘 대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골국도 오래 장시간 끓여 드시면 인 성분이 높아지게 돼서 네. 오히려 뼈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사골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음식을 이제 많이 드시게 되면 혈관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고 사골국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 많이 섭취하시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아까 말씀하실 때 뼈 건강을 위해서는 짠 음식, 청량음료 먹으면 안 되고 또 커피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하루에 3잔 정도 마시는데 줄여야 되겠네요, 교수님. 네.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이에 못지않게 운동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운동 어떤 게 있습니까? 골다공증 환자에서 골절은 골량의 감소와 낙상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을 통해 균형 감각과 근력을 향상시키고 이 골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척추 관련 운동으로는 주로 허리를 이제 뒤로 젖히는 신전 운동을 추천하며 대흉근 늘리기, 그다음에 등펴기 운동, 그다음에 복근과 등 근육 강화 운동, 그다음에 고양이 스트레칭 등이 좋습니다. 윗몸 일으키기처럼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허리를 숙이는 척추 굴곡 운동은 네. 골다공증 환자에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되도록 윗몸 일으키기는 안 하는 게 좀 좋겠네요. 네. 네. 아싸, 운동 하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진짜 문제 아니에요. 제일 잘못된 거긴 한데. 적당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잘못 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그럼 여쭤볼게요. 골다공증 치료는 아무래도 이 부족한 골밀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치료 방법도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골다공증 치료제는 여러 가지 제제와 제형이 있지만 크게 골흡수 억제제와 골형성 촉진제가 있습니다. 이 골흡수 억제제는 경구제제와 주사제가 있고 골형성 촉진제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보통 골흡수 억제제가 대표적으로 시작하는 골다공증 약제입니다. 최근 골흡수를 억제하고 동시에 골형성을 촉진해주는 신약 주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약제 선택은 환자의 상태와 이전 치료 이력, 그다음에 골절의 동반 여부, 보험 급여 기준 등 환자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 골다공증 이제 치료제 먹을 때 앞에서 말씀하신 칼슘 같은 영양제는 그러면 같이 안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네, 이 골다공증 치료는 이제 칼슘, 비타민 D 섭취,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금연, 금주와 같은 일반적인 치료와 또 이제 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는 이제 골다공증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한 폐경 여성들도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골다공증 치료제와 상관없이 골다공증 예방과 네.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칼슘, 그다음에 비타민 D 섭취를 통해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서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 복합제들이 있어서 네. 이 경우 개인적으로 비타민 D를 따로 복용하실 경우 과량 섭취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소리 없는 뼈 도둑,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노화로 인한 증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유지용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